일주 100표, 1000표. 그러니까 아까 그런 나라는 지금도 일주 100표, 1000표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도. 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제까지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라는 말을 이제 지난 시간에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탁토론 아카데미에서 2000년도에 우리 하계우 교장 선생님 잘 아십니다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와 미국이라는 주제로 우리 원탁토론 아카데미가 한 몇 년 동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제 문제의식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와 미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어떤 그런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자본소득은 정말 이제 금수저인 것이고 노동소득은 이제 흙수저인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안을 좀 모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이것은 뭐 국제적인 연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뭐죠?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핑 앤더슨이 쓴 책인데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네. 복지자본주의 이제 소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노르딕 복지, 소위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와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등 국가종합주의 복지와 세 번째 영미 등 시장 경쟁주의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무튼 대안이라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에어스핑 앤더슨의 책에 나오는 세 가지 복지 유형 중에 네네. 뭐 저랑 장하준 교수님은 북유럽 모델,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계신 사회복지 학자들 있죠. 네네.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 교수분들은 대부분 다 북유럽 모델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복지는 그냥 뭐 이 없는 사람들 그냥 조금 해주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냐. 미국 모델이죠. 이게 영미형 모델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별주의 복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좀 있는 사람들한테 복지해 줄 필요 없고 없는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해주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언뜻 보면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니 돈 있는 사람들한테 왜 복지를 해줘 이런 얘기인데,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교육부에 계시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립대학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대학들이 사립대학을 다 만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사립화시켜버린다. 국립대학을 다 없앤다고 쳐버립시다. 그리고서 이 등록금을 규제하지 않고 등록금을 무제한으로 그냥 올릴 수 있다고 허용을 해버리고요. 다만 이 없는 가난한 집 애들이 그러면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별해가지고 얘들한테만 장학금을 두둑하게 두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선별주의 복지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과 그게 아니고, 가령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출생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대학 입학자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방 사립대들이 많이 망해갈 거예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방 국립대의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이 1990년대 중반에 5.3.1 조치 때문에 덕택에 이게 만들어진 우주순처럼 만들어진 지방 사립대리 있죠.
여기를 일정 정도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일부를 국공립화 시켜버리고, 국공립화 시켜 나간다는 건 이제 일정 정도 정부가 이제 이 거기 계신 교수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 사립대학들도 취업이랑 무관한 이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취업이랑 정말 직결되어 있는 이런 이 교육들 같은 걸 많이 시키고요. 일종의 폴리텍 있죠. 폴리텍 같은 정도의 그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켜나가고, 이게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들, 독일 같은 경우 나라들은요, 대학 졸업자가 이 청년들의 한 40%밖에 안 되는데요. 그 대신에 30대, 40대 나이 들어가지고 언제든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직업 생활에서 공부한 것들,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는 내가 뭐가 적성이 맞는지도 모르고 대학을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애들이 내가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교육이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자율성이 없고 애들이. 자기주도형 학습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주도형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주도하게 놔두질 않으니까요. 네? 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이 대학들을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재편을 해나가고, 앞으로 20년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비도 무료, 그리고 생계비도 지급. 왜냐하면은 가령 30대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들어오면은 애도 딸려있고 결혼도 했을 수가 있는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대학을 다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학생들은 굳이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갈 필요가 없게 되니까 지금처럼 입시 경쟁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가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대학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모든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0살 때 가지 않아도 되니까 30세 때 가도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은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더 제공하고요. 평등권이죠. 그와 동시에 자유를 제공하는 거죠. 왜냐? 돈이 없어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권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나중에 당장 아니더라도 자유와 평등을 다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육이 지금처럼 자기 적성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을 알았을 때 문학을 공부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공대를 가려면 그때 가서 공부하고, 이걸 권리 다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공대를 가게 되면은 정말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공과대학에서 공부시켜야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과대학 교수들은요, 박사기 말고는 배운 게 없어요. 논문밖에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공과대학 교수들,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의 공과대학 교수들은요, 논문만 쓴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LG전자 같은 대학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공과대학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공과대학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체가 필요한 교육을 교수부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입시 경쟁에서 치열하게 성공한 사람들만 교수가 되니까. 아시겠죠? 교육이랑도 연관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대학 교육이 내실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만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공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방 기업들에도 배출되니까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제일 큰 애로가 제대로 교육받은 공과대학 애들을 못 뽑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제대로 된 애들은 다 뭐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 버리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이 교육에 있어서 평등권, 자유권들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되고 그와 동시에 사립대학들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나가는 것이 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어스핑 앤더슨이 얘기한 북유럽 모델이고 북유럽 모델이라는 게 무슨 뭐 복지를 많이 하니까 경제가 망하고 기업한테 안 좋은 이런 게 아니라 복지가 제공되면서 동시에 취업도 잘 되고 기업들도 융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가 잘 되려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은 근로소득세를 많이 낼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자면은요.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그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을 받잖아요. 예. 사학연금이라든가 교육연금을 받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교육연금이나 그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예. 이게 불평등이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없애자, 국민연금을 합쳐버리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게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 되냐? 길게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높은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 적은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국민연금을 더 많이 주려면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게 하려면은 첫 번째, 일단 비정규직 있죠. 비정규직은 국민연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비정규직을 줄여야 됩니다. 첫 번째,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게 우리나라는 정규직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규직은 호봉제 임금이기 때문에 20대 때는 월급이 적은데 나이가 많아지면 또 월급이 너무나 많아져요. 근데 공무원들은 몰라도 기업체들은 나이가 50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할 능력은 떨어지는데 월급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호봉제 임금을 없애버리고 직무급으로 바꾸자. 말하자면은 같은 직무라면은 2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간에 같은 월급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가령 지금 정의당 그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 김종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제일 반대하는 게 첫째가 공무원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미 취업돼 있고 더군다나 40대 50대 사람들은 기존의 호봉제 임금이 좋지만은 새로 취업하는 20대들은 직무급 제도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직무급 제도가 도입되면은 20대들은 월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그러면은 호봉제 임금은 지금 40대 이상한테는 그냥 놔두되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없애버리고 새로 20대에 취업한 사람들은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만큼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국민연금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월급의 9%를 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들은 월급의 16%가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의 그 이 보험료도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저는 뭐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근로소득 그리고 자본소득 이런 것들을 좀
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딴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는 게 너무 적으니까 나이가 60대, 70대 된 분들이 어떤 걸 합니까?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뭘 하냐면은 이 나이가 들기 전에 얼른 10억, 20억을 모아가지고 건물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으려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피케티가 비판하고 있는 재산소득이에요. 이게 사실은 연금제도가 현재같이 유지되는 한 재산소득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불량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도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산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나쁘게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전에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이 모은 그 자산을 운용을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개인들이 이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10억, 20억을 모아 가지고 개인이 그 주택을 사갖고 임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붓고 그 국민연금을 많이 붓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개인을 대신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빌딩을 사는 거예요.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임대하는 거죠. 임대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 임대소득을 국민연금이 국민들한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장치에는 이 재분배 장치가 있거든요. 많이 냈다고 해갖고 많이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덜 가져가고 적게 낸 사람이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는 장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소득, 이런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